오늘 유네스코 등재기념 택견 학술대회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택견의 연구와 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홍성화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거의 학술대회 참석하게 돼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학술대회가 유네스코 등재 기념 학술대회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또 이 기관을 맡게 된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특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외한이고요. 저는 원래 역사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제 역사학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특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통무예로서 어떤 역사학적 입장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특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택견에 대해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3년에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76호로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와 동시에 초대 택견 인간문화재로 송덕기 신한승 선생님이 이제 지정이 됐고, 이후에 1995년 6월이라는 정경원 선생님이 2대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과거 당시에 문화재위원회에 많은 그런 문화재위원들이 보고서를 쓴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1973년도 4월에 문화재위원 예용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02호 택견이 제출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택견과 관련된 자료로서는 고려사라든지 조선왕조실록, 무예적 노탄지들에게 나오는 수박이나 건복 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도에 있었던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헌과 더불어서 수박 및 수박희를 택견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택견과 관련된 명칭을 이제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요. 택견이라는 명칭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전통무예로서의 택견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는 택견과 어떤 수박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논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택견과 수박에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농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택견과 관련된 전통과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과연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전통무예로서의 어떤 택견에 대한 연구는 과연 이 택견과 수박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택견과 수박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례에 나오는 수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중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례에 나오는 그런 수박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통 무예의 그런 역사적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헌에 또 등장하는 택견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택견과 수박과의 역사적 연관성,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새로운 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나왔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료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택견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무예라는 것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수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헌 기록에는 수박에 관련된 기록은 고대 문헌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에 나오지 않고 다만 흔히들 이제 신채호의 조선 삼고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논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채호 선생님이 했었던 그런 내용이 수박이라는 명칭도 나오기도 하고 또 택견과 그런 유사한 턱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도 있긴 하지만 당시 신채호 선생님이 썼었던 내용들은 어떤 문헌적인 어떤 사료나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추정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헌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 이제 고대 문헌에서는 우리 중국의 문헌에서 일단 먼저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한서 예문지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수박 6편이라는 기록이 물론 제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 자체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까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수박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뒤에 그냥 한서 예제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변사무희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변사무희에 따로 이제 그 관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림이라는 양반이 줄을 달아놓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수박은 변이고 강력은 무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줄을 달아놨습니다. 일단 이 소림이라는 사람은 392년에 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56국 시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소림의 언급을 통해서는 일단 중국에서 수박이라는 게 이른 시기부터 이렇게 그 어떤 무예로서 정착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 수박과 지금 각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벌써 수박과 각저가 우리 지금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논고 중에서는 아직도 이게 정립이 안 됐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냐는 논고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문헌을 볼 때는 아마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헌 자료 외에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이런 보실 바와 같이 호북성, 그 공황산, 진드의 묘에서 이제 출토된 나무빛, 거기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세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수박을 하는 그런 인물상으로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양성에서도 또 그 발굴된 한여에서도 역시 중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헌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는 수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무용청 벽화에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반나치 두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련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수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안악사본문도 역시 상투를 뒤로 하고 그 어떤 그 장사가 대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논고들을 통해서 보면 백제에 있었던 백제인들의 그 부여의 능산리본의 옆에 능사터에서 이제 발굴됐던 금동 용봉 대향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 진흙벌밭에서 그냥 발견되는 바람에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인물상들이 나와 있고 신선들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물상 중에서 이제 이 모습이 이게 수박의 형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 논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이제 용광동 석실에서 나온 토음이라 이게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인형 같은 그런 토의 그런 모습들도 어떤 수박의 그런
표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수박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는 일단 초기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수박이 한반도로 전래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도 이것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를 자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서서 보았던 같이 중국에서는 차려를 통해 수박이 일찍부터 체계화되는 걸 정착됐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 고구려에 보이는 수박도나 이걸 통해서는 수박은 각적 씨름과는 그때부터도 다른 무예로서 그렇게 인식되어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수박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고려사부터입니다. 고려사에서는 일단 두경승 열전에서 이 두경승이 이 수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데로 이제 편입했던 이제 그런 기록. 그런데 이제 거기 표현이 그의 자신이 수박은 천한 기술이니 장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록이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사의 그 의종 24년 8월 쪽 기사입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무신정변이라 같은 그 고연원 사건이죠. 117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많은 무신들이 수박키를 열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려사에서는 이 무신 정권에 또 그 이었던 이유민은 원래 천민 출신이었었죠. 천민 출신이었는데 이제 경대승이 이제 병사를 하면서 그 위에 이제 바로 밑에 수하였었는데 이제 또 최고의 권력자가 됐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천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천민의 난이라든지 농민의 난이라든지 이게 일어난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하고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유민이 수박을 아주 잘해서 어떤 그 총애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수박으로 이긴 자에게는 또 벼슬을 상으로 주었다. 어쨌든 그뿐만이 아니라 충해왕도 수박키를 관람했다. 변한열이 박키로서 승부를 다루었다. 또는 형법에는 또 박키로서 돈이나 물건을 걸고 내기하는 등 돈값객들을 치고 이를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한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수박키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우리나라의 기록은 무신정변을 전후로 해서 또 이제 그런 사이에 명칭이 이제 등장하는 게 좀 주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히 그 두경승 열전에도 수박을 천한기술이라고 한 것이나 또는 수박하는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편입시켰다는 거 당시에 무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 수박이라는 게 익히 알려져 있었던 이제 그런 무예였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연원 사건과 관련된 그런 수박키의 경우에도 이미 무신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박키를 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무신정변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의 수박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신정변 이후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특히 무신정권에 의해서 어떤 왕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착되면서 활성화되었던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 쭉 나와 있는 이 수박이나 수박키에 대한 용례를 보고 그래서 박자가 조금씩 이렇게 같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한자로서도 좀 이렇게 다르게 이제 쓰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용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결국은 이 태종에서부터 이제 세조까지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조선 초기 기록에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왕실의 어떤 공식적인 무예로서 정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기록에 대부분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그 수박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수박이라는 그런 명칭이 뭐 단순히 어떤 맨손부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교통명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정 무예를 지칭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는 세조 13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박과 관련된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몇 그런 그 논보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조선 중기에도 수박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만, 거기 이 1530년에 증보된 신중동문령이 승낙, 신동민선의 그 여산조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그 여산조에 보면 거기에 산천과 관련된 얘기를 쓰면서 그 고을에서는 해마다 7월 15일에 전라도 충청도 백성들이 모여서 수박키로 승부를 다툰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해석을 해서 보면 여기에 보이는 수박은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손으로서 뭐 싸움박질한다는 그런 일반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무예로서의 수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 다른 논문들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수박에 대한 그 명칭으로서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 외에 용제총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제산초라든지 하는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용제총화 같은 경우에는 어함종이 닭을 잡고 수박을 일사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는 이것이 확실하게 무술로서의 수박인지 아니면 일반 보통에 쓴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의 그 썼던 기제사초에도 조은회 군대가 이 수박전을 벌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당시에 백병전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만 갖고 이것을 수박이 무예로서의 수박을 나타내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선 초기의 세조의 세종시를 마지막에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에 보이는 수박이라는 기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30년에 증보된, 이게 원래 동문경의 승남이 있었는데 성종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보가 됐었던 이제 신정동문경의 승남만 지금 저희가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30년에 나와 있는 이 신정동문경의 승남의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수박의 무예로서의 수박으로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때 이후로는 수박이라는 명칭들이 사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게 지금 그런 기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수박에 대한 기록이 나왔던 것은 1790년에 발행된 무예도보 등집, 그다음에 1798년에 그 제물목라는 기록에서 이제 수박이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세기 초에서 최종적으로 보이다가 18세기 말에서 나와서 사실 보이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200년간의 기록이 200년이 조금 넘죠. 200년간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알려졌던 게 수박이라는 명칭 변화에도 적지 않은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예상되는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헌사료에서 이제 택견과 관련된 그런 문헌사료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택견이라는 게 처음에 청구영어예요. 물론 이제 탁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김천택이 엮었은 청구영어. 청구영어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는 그 판본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50원도 있고, 그다음 6단원도 있고, 그런데 원래 진본이라고, 소위 이제 진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50원인데, 근데 그거 외에 이제 6단원에는 또 더 많은 그런, 아마 김천택이 이제 엮었던 건데, 그 많은 발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택이 이제 엮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6단원 같은 경우는 또 후대에 또 가필이 됐었던 이제 그런 그 흔적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임자년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항상 1732년에 편찬된 것으로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청구영원의 학견이라는 명칭, 그래도
732년이라면 이제 18세기 초죠. 그때 이제 처음 이 탁견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탁견이라는 용어는 계속 탁견을 했다 19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아예 택견이라고 바뀌죠. 바뀌고 1925년에는 일단 잠깐 탁견이라는 명칭이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1919년에 그 기록과 1920년에 조선중국의 조선어 사전 이후부터는 택견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택견으로 된 것은 이제 이봉 그 역행동화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변모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과에서 뭐 큰 명칭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청도본에 나오는 이 사설 시설을 갖고는 과연 이 택견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씨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이만영의 재물보에 나오는 탁결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탁결에 대한. 저도 이제 이게 판본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본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요약된 부분들이 있고 요약되지 않았던 원래 판본은 제가 찾은 거는 일본 동경대의 오브라군고 본에 그게 그대로 있어서 이제 제가 그게 캡처를 지금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수박과 탁견이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 많이 쓰였던 이제 그런 문헌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쓰임과정을 고찰해 보면 일단 여기 내용 각자하고 수박이라는 게 완전히 서로 어떤 구별되고 있는 이제 그런 오해라는 것을 이때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변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내용 중에 수박은 변이고 강력은 무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한서의 예제기의 그 소림의 주에도 이런 똑같은 그런 명칭이 나오는 걸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제 인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두 개가 무예가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변을 좀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지금의 탁견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변과 수박과 탁본이 같은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분들에게 또 오해를 불리거나 또 어떤 그 문제를 삼는 그런 대목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대목이죠. 이런 시박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졸교의 한 종류로서의 특견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졸교라고 하면 이게 씨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 시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씨름의 한 종류의 졸교의 한 종류이며 역시 탁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던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그런 논고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시 탁결이라는 것이 변, 수박과 아울러서 졸교 씨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그런 무술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재물보에서는 분명히 서술하는 게 일단 졸교와 그 다음에 수박과는 구별이 되는 것을 앞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변을 탁견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냥 단순히 탁견이 졸교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이유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만영은 시박을 또 졸교의 한 종류로 봤다고 그렇지 이게 졸교다 씨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씨름과는 다른 이 시박이라는 것, 씨름과는 다른 맨손 모여로서의 시박이 어떤 그 유사한 기원으로부터 나왔지만 같은 무예로서는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데 타당한 이유는 그 다음의 구절하고도 뭐 이어집니다. 여기에도 그렇지
수박이 같다라는 얘기는 역시 탁견 이꼴 수박이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봐야지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택견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무술을 아우르는 그런 일반적인 보통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나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 뒤에도 지금의 수박은 비록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뭐 내용이죠. 지금의 그 수벽과는 비록 지금은 이것과는 같지 않지만 마땅히 이 글자, 이 수박을 사용해야 된다. 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또 혼란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는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전체 원문의 판독을 통해서 일단 원래 당시에 수벽이라는 게 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박과는 좀 다소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수박을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수박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는 수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수박이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마지막에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수벽이라든지 수벽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벽치기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수박이 수벽치기 등 공청문회에 쓰임과는 다른 어떤 공식적인 무야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타나는 수박과 택견,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은 명칭으로서 지금 보여지고 변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조선 초기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의 수박에 대한 그런 명칭이 보이지 않게 된 것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박이라는 명칭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수박이라는 노예가 뭐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왕실의 공식적 행사를 주로 행해시던 것이 이제 그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무인들이나 일반 대중들에서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그 나타났던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박이 탁견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중에 그 명나라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그 탁원이라는 것이 이 택견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학적인 그런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거지만 제가 보는 데는 그 이후에 뭐 택기견 이런 내용들이 좀 표기가 되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탁원이 택견으로 변모할 때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좀 돼야겠지만 더군다나 탁견을 한자어로 이렇게 썼던 걸 보면 탁자가 이 글자가 이제 원래 그 손수비어로 해서 손으로 밀치다, 손으로 밀어붙이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흔히들 탁이라고 하는 의성어가 이제 손으로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탁견이라는 것은 오히려 수박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가 오히려 탁견을 변모하는데 오히려 그 수박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그 탁견이라는 그 글자와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쓰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탁견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정리했었던 그런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박과 탁견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연관성을 살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며 이후에 택견이 앞으로 이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탐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탁견이라는 것은 재벌보를 통해서 처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는 앞서 우리 있었던 전통적인 수박과 탁견이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박이 탁견으로 명칭이 변화된 거에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 손으로 밀치다라든지 손으로 치다라든지 이제 이런 한자어와 또 관련이 있고 또 탁원이라는 것이 이제 소개되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원문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단 그
저 같은 경우는 택견의 기본 동작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이제 문헌사료에 의한 내용들만 이제 피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그런 어떤 연구는 이 수박과 택견의 그 연관성을 더 구체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수박에 대한 문헌이나 또는 수박에 대한 어떤 그림, 조각, 벽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수박의 어떤 무예 기법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박에 대한 동작이나 자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큰 틀에서 아마 그 택견으로 이어지는 전통 기법, 무예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오히려 이런 어떤 작업과 아울러서 어떤 그 전통 무예로서의 어떤 택견의 모습들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후속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통 무예로서의 택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저의 간단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해주시고 문재인형 제2회 등촌학설지의 기조강으로 홍성화 공수경 교수님께서 역사적 관점에서 본 택견의 연구와 과제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해주셨고요. 수박이라는 명칭 그리고 택견이라는 명칭이 다른 것이다 혹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걸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시면서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수박과 택견을 같은 것으로 보는 쪽이 보다 타당할 것이나 문학적인 추가적인 연구, 택견의 무예 기법이 남아있는 묘사되어 있는 사료들 그리고 실질적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예 기법들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 향후 연구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